2008년 1월 30일 오전 7시경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외곽의 540번 주간고속도로를 운전하던 한 남성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란색 단풍으로 덮인 풍경 속에서 눈에 띄는 무언가가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차를 후진시키고 더 가까이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학 방향을 알리는 녹색 표지판 아래 젊은 여성의 가 누워 있었습니다. 사진은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었으며 온몸이 피로 물든 옷은 끔찍한 폭력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몸 전체에 난 수많은 상처는 치정 범죄의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피해자는 21세의 대학생인 라트리스 커티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공공장소의 특성상 누가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동기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즉시 제기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라트리스 커티스의 비극적인 사건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롤리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주도로 인구는 약 46만 명이지만 수도권 지역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설립된 롤리는 1792년부터 주도로 지정되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및 다양한 기술 및 연구기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혁신의 중심지인 동시에 미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범죄율로 치안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라트리스 커티스는 1986년 5월 28일 라트리스 마탈 존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셔먼과 신시아 존스의 딸로 형제인 저스틴, 말론, 제이슨, 차니차와 함께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으며 아버지는 그녀를 치마를 입은 아들이라고 부르며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고 농구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라트리스는 또래 소녀들과 같은 관심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을 꾸미고 머리를 손질하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와 밝은 미소 덕분에 고등학교에서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비록 인기 있는 학생이었지만 라트리스는 항상 학업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청소년 교정관으로 일하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롤리에 위치한 베넷 칼리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린즈버러의 웨이크텍 커뮤니티 칼리지로 편입하여 학업을 심화시킨 뒤 노스캐롤라이나 센트럴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라트리스는 학업에 몰두하는 동시에 언제나 친구들에게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기억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솔직한 조언과 따뜻한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센트럴 대학 첫 학기 동안 라트리스는 같은 회계학 전공 학생이자 전직 국가방위군 병사였던 데런 리 커티스를 만났습니다. 5살 연상이었던 데런은 라트리스와 마찬가지로 롤리에서 태어났으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중한 태도는 라트리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라트리스의 절친한 친구였던 킴벌리는 데런이 우리와 이야기할 때 얼마나 존경심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는 그녀를 정말 많이 아꼈어요 라고 회상합니다. 둘의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7년 4월 27일 그들은 결혼 서약을 교환하며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트리스의 가족에게 이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데런은 연애 기간 동안 가족에게 소개되었지만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 외에 라트리스의 가족, 특히 보호적인 아버지 셔먼은 그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뒤따랐습니다. 친구인 킴벌리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라트리스의 친구들 역시 결혼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비밀로 했고 어느 날 직장에서 약혼 반지를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여러분, 저 결혼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라고 킴벌리는 덧붙였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롤리의 오스틴 그로브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희망과 꿈으로 가득한 미래를 기대했지만 누구도 단 9개월 후에 닥칠 비극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1월 21세의 라트리스는 대학 마지막 학년에 접어들었고
대런은 이미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주말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수업을 듣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후 그녀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바람을 자주 이야기했지만 대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평소 그들의 일상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라트리스는 매일 저녁 8시쯤 집에 도착했고 대런은 15에서 30분 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일상은 2008년 1월 29일 영원히 뒤바뀌었습니다. 2008년 1월 30일 추운 겨울 아침 7시 30분경 데이비드 존슨은 540번 주간 고속도로를 서쪽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교통 흐름이 둔화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도로 오른쪽을 바라보던 그는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차를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길가의 작은 비탈진 지역에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911에 신고한 데이비드는 경찰에게 사건을 알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흰색 셔츠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옷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으며 초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몇 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신은 부검을 위해 이송되었으며 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녀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어떤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전 9시 30분경 라트리스의 아버지 셔먼은 뉴스 방송을 보다가 540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사위 대런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셔먼은 아직 그 끔찍한 소식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라트리스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녀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비와 악천후에 노출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km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흰색 닛산 센트라 차량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이 차량이 피해자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곳곳에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중앙 콘솔이 파손되어 있어 차량 내부에서 폭력적인 공격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법의학팀은 차량의 여러 부분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차량 번호판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이 라트리스 커티스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아침 대런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전날 밤 귀가하지 않았다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대런은 마지막으로 아내와 연락이 닿은 시간이 밤 10시쯤이었으며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조사하는 동안 대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중 우연히 아내의 차를 발견하고 놀라서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셔먼은 보안관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딸의 사망 소식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가족에게 미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셔먼은 아내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도착했고 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도로에서 발견된 여성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상했습니다. 오전 11시경 대런 커티스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대런은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 후 곧 잠이 들었으며 다음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깨어났을 때까지 그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대런은 즉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아내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아침 출근길에 마치 우연히 그녀의 차를 발견한 듯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한 태도는 라트리스의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은 그가 필사적으로 아내를 찾아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절망 속에서 그녀를 찾으러 나섰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라고 가족 중 한 명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런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그는 지문과 DNA 샘플을 제공했으며 경찰이 그의 집과 차량을 수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범죄와 연관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 또한 그들이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으며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대런은 석방되었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던 관계가 숨겨진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경찰이 대런을 더 깊이 조사하려던 중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30분경 고속도로 순찰대원 아이작 쿠퍼는 라트리스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 주차된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비상등이 켜져 있었으며 운전석 창문은 일부 열려 있었고 열쇠는 점화 장치에 꽂혀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황이 수상했으나 차량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은 뉴욕 브루클린의 시더 오브 레바논 침례교회 전 목사였던 로버트 리 애덤스 리브스의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2002년 시더 인터내셔널 펠로우십을 설립했으며 지역 사회에서 주교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종교 공동체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그가 라트리스와 어떤 관계였는지는 미스터리였습니다. 그의 차량이 범죄 현장 근처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의문을 풀기 위해 경찰은 2008년 1월 30일 오후 라트리스의 시신이 발견된 지 몇 시간 후 로버트를 신문했습니다. 로버트는 신중하게 말을 아끼면서도 전날 밤 교회에 갔다가 바로 귀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룸메이트인 스티븐 랜돌프에게 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차량이 수리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스티븐 랜돌프가 경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는 2007년 말부터 로버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입주한 지 며칠 만에 라트리스를 초대해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가끔씩 만남을 이어가고 1월 29일 밤에도 라트리스가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스티븐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밤 10시 이전에 라트리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스티븐 또한 그날 밤 로버트의 집을 떠나 여자친구 벨마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라트리스는 스티븐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계를 진지하게 이어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티븐은 다음 만남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자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라트리스의 전화로 또다시 연락이 왔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은 여자친구 벨마의 집에서 새벽 1시 30분까지 머물렀으며 이후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티븐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라트리스로부터 새벽 2시경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자신과 벨마가 수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며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했습니다. 스티븐의 차량에 4개의 타이어가 모두 찢겨져 있었고 그는 결국 로버트 리브스의 차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차량이 수리된 이후 약 2주 동안 로버트의 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라트리스의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며 대런 및 로버트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지문과 DNA 샘플을 제공하고 사진을 찍혔습니다.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지만 조사가 끝난 후 일단 석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스티븐의 진술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진술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일까요? 혹시 라트리스가 임신 사실을 폭로할까 두려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대런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까요? 또 다른 의심스러운 인물로 벨마 뉴턴이 등장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경찰은 법의학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일 밤의 시간을 정확히 재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단서가 밝혀졌습니다. 라트리스의 절친한 친구였던 킴벌리 파커는 2008년 1월 30일 새벽 2시경 라트리스의 휴대전화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바람 소리와 자갈 위를 걷는 발소리, 지나가는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라트리스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지 않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도로 근처처럼 들렸고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이름을 몇 번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라고 킴벌리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서 밝혀진 범행의 잔혹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트리스는 온몸에 40곳 이상의 자상을 입었으며 오른쪽 귀 뒤쪽의 둔기 외상도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부상은 목을 깊이 가로지른 절단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한 흔적을 남겼고 손톱이 부러지고 긁힌 자국들이 이를 입증했습니다. 사망 시각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스티븐과 킴벌리가 받은 전화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데런, 스티븐, 벨마를 계속 조사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로버트 리브스였습니다. 법의학적 증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의 DNA가 라트리스의 차량 내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역 종교 공동체에서는 존경받던 인물이었던 로버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로버트의 충격적인 범죄 사실은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한 교회 신도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그는 질투심에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2009년 9월 29일 웨이크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야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은 매우 독특하며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기이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랜돌프의 증언은 로버트의 조작과 숨겨진 비밀이 얽힌 복잡한 관계를 드러났습니다. 스티븐은 2007년 로버트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세차장에서 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을 임상연구원이라고 소개하며 스티븐을 돕겠다고 제안했고 결국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스티븐은 로버트와 그의 누이인 윌리, 메이 호프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없이 지내는 듯했지만 곧 로버트가 이상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티븐에게 부적절한 접근을 시도했으며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븐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지만 로버트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익명의 협박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스티븐과 그의 여자친구 벨마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전화를 받았으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스티븐의 자동차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벨마의 차 타이어까지 같은 방식으로 손상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집전화, 개인 휴대전화 외에도 재미있는 전화라고 부르던 세 번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익명의 협박 전화가 이 세 번째 전화에서 발신되었음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로버트의 스티븐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범죄로 이어졌음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로버트가 스티븐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으로 인해 라트리스를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일, 라트리스가 로버트의 집을 방문한 후 그를 뒤따라 나갔고 그는 고속도로에서 그녀를 공격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녹아내린 쓰레기통에서 천 조각과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수정되었습니다. 그의 이중생활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존경받던 로버트의 평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종교인이었지만 내면에는 위험하고 집착적인 면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로버트가 스티븐을 차지하기 위해 라트리스를 방해물로 여기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변호인 측은 로버트의 신체적 한계를 내세우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강도를 당해 왼팔에 총상을 입은 그는 이후 팔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었으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강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라트리스를 제압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은 그에게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의 변호인들은 또한 진짜 용의자는 스티븐 랜돌프라고 주장하며 배심원단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스티븐이 라트리스의 임신 가능성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으면 자신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여 범죄를 저지를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스티븐이 다양한 종류의 칼, 심지어 지팡이 칼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DNA 분석을 포함한 법의학적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은 수사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채택된 절차와 증거 수집 및 분석 방식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증거물 관리 체계의 허점과 수사관의 편향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시한 물적 증거들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로버트 리브스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다른 도시에서도 부적절한 행동과 괴롭힘으로 여러 차례 신고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비록 어떤 경우도 공식적인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교회 신도들 중 일부는 그가 이전에도 조작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그의 종교적 지위가 심층적인 조사를 막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일간의 심해 끝에 배심원다는 검찰이 로버트 리브스가 나트리스 커티스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09년 10월 9일, 당시 44세였던 리브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엘리자베스 시티의 파스ኳ 탱크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입니다. 나트리스의 아버지 셔먼 존슨은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은 후 언론을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림도 의심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단순한 범인이 아니라 포식자입니다. 그는 제 딸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가족들은 범인의 처벌에 안도했지만 나트리스의 상실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셔먼은 저는 마무리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자주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아무런 마무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녀를 매일 떠올리고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트리스는 미래가 촉망되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삶에서 실수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실수들이 이토록 끔찍한 죽음을 초래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21세의 나이에 그녀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과 계획이 가득했으며 이제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교 로버트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이 5명의 관계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더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다루었으면 하는 사건을 추천해 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실제 사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